가져온 제목은 메타몰핑 소프트 머신이라는 그 아리송한 제목을 갖고 왔는데요. 각각의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하나씩 알아가면 아마 이 발표가 끝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기공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니까 일단 기계가 뭔지 제가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기계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기계적인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물리적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물질이라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힘을 주면 또는 에너지를 주면 내가 원하는 액션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계가 아닌 거는 정신력, 영혼, 귀신 이런 거는 기계가 아니고요. 전자, 양자 이런 거는 다 기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만든 최초의 기계가 무엇이냐라는 거를 이 정의에 딱 붙여서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제가 답을 드리면 돌도끼가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기계고요. 그다음에 우리 인류가 쭉 만든 게 바퀴부터 해가지고 증기기관 이렇게 산업혁명하면서 기계를 많이 만들어 갔잖아요. 현대적인 기계는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자동차, 비행기, 아니면은 각종 퍼스널 모빌리티 이런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계공학이 주로 자동차, 비행기 이런 걸 만드는 학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말은 한 50% 맞고요. 또 중요한 기계가 있습니다. 컴퓨터도 기계입니다. 왜냐하면 전자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컴퓨터 같은 것도 기계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연구도 사실은 자동차 관련된 연구도 있고 아니면은 이 휴대폰이나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어떻게 잘 만들 수 있을까? 5나노미터 선폭 사이에 있는 먼지를 어떻게 제거할까? 이런 거 연구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그 말씀을 드릴 건 아니고 이 한 페이지로 제가 기계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미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꿈을 팔고 싶은데요. 기계에서 꿈을 좀 팔기 제일 좋은 그 상품이 로봇입니다. 그럼 로봇이 뭔지 또 오늘 오신 김에 제가 옥스포드 잉글리시 딕셔너리에서 찾은 정의를 말씀을 드리면요. 로봇은 기계 일종이고요. 근데 이게 자동으로 어떤 일련의 정해진 운동을 프로그램된 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a complex series of movements라고 복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실 두 개부터 다 복수잖아요. 그래서 두 개 이상의 동작을 그냥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다 로봇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기원전 300년에 고대 그리스에서 이 와인을 따라주던 이런 그 기계가 있거든요. 얘도 와인을 따라서 손님한테 이렇게 쫙 팔을 돌려서 이렇게 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두 개 이상의 동작을 프로그램대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로봇이고요. 중세도 로봇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태엽으로 감아가지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오르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로봇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20세기에 전기가 도입되면서 전기로 일련의 동작을 하는 것들이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지금 로봇이 된 거죠. 그래서 60년대에는 최초로 자동차 공장에 저런 로봇팔이 들어가게 됐고요. 90년대는 유명 혼다의 걷는 로봇이 나왔고 요즘은 우리 현대차에서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저렇게 뛰어난 로봇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기계 지금 현재이기는 한데요. 지금 학교에서 그러면 이 로봇을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될 것인가? 사실 저는 로봇 공학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로봇을 연구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만, 일단 그럼 로봇을 하는 분들이 이런 영상을 보면 과연 학교에서 할 게 있을까? 이게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작년에 만든 새해 맞이 영상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럼 학교에서 지금 이것보다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요즘은 AI를 가지고 로봇을 또 컨트롤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거는 약간 조금 과장된 게 많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제가 최신 로봇으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런 게 로봇 공학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로봇의 미래가 꼭 이렇게만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일본의 혼다가 만든 아시모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이게 20세기 말 21세기 초까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그 세계를 평정을 했죠. 풍미하다가 2011년도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진이 뭔지 아시겠죠? 네,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빨리 들어가서 밸브를 잠그고 뭐 냉각수를 뭐 틀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일본이 세계 최고의 로봇 강국이었는데 후쿠시마 발전소에 로봇이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엉망진창이 된 잔해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걸어갈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다른 형태의 로봇도 강력한 방사능 때문에 모든 회로가 다 타버려 가지고 일본이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가 없었고, 그래서 미국에서 겨우 군사용 로봇을 빌려와 가지고 군사용 로봇이 제가 알기로는 한 몇 미터 안에 들어가서 카메라로 엉망이 됐다라는 것까지 카메라로 찍어주고, 또 걔도 장렬하게 방사능에 반도체가 다 타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아주 멋있고 잘생긴 로봇들이 실제 이런 재해 현장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2011년도에 깨닫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로봇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나온 게 이 소프트 로봇입니다. 소프트 로봇은 딱딱한 로봇에 비하면 정말 뭐 애들 장난감 같은 그런 건데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장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로봇을 집에 산다면 저런 로봇을 사시겠어요? 아니면 딱딱한 로봇이 우리 애기들을 저렇게 끌어안는 로봇을 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소프트 로봇이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소프트 로봇이 로봇 분야 중에서도 학교에서 하기가 굉장히 좋은 건데요. 소프트 로봇을 최초로 주장하신 분 중에 하나가 여기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는 하버드 대학교의 와이사이즈 교수님이시고요. 그분이 이렇게 풍선에다가 풍선 불기로 드디어 소프트 로봇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어이없게 평생 막 그 어려운 막 쇠깎고 막 모터 달고 기아 달아가지고 로봇 하시는 사람들을 허탈하게 저걸 로봇이다라고 들고 와서 소프트 로봇을 전 세계 방방곡곡에 강연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네이처 사이언스 같은 데서도 저런 꼬물꼬물하는 애들 장난감 같은 것들을 막 네이처에서 실어주기 시작했어요. 저게 로봇이라고. 네. 그래서 저희들도 2015년도인가요? 네. 이 물에서 뛰는 로봇도 우리가 만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로봇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정말 그 아까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아니면 AI 로봇처럼 이제 팬시하게 요즘 뭐 일론 머스크가 만드는 그런 그 공장에 들어갈 만한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것도 있고, 아니면 저런 어린아이들이 놀 것 같은 장난감을 새로운 아이디어로 만드는 그런 두 가지 갈래로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우리가 경쟁할 수 있는 분야는 이런 소프트 로봇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게 사실은 후쿠시마를 많이 가지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런 게 더 필요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잘 보면 이 소프트 로봇이 로봇 같지도 않은데 좀 신기한 게 뭐냐면 얘가 모양이 변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모양이 변한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거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991년도에 이 터미네이터 2의 이 리퀴드 로봇, 리퀴드 메탈 로봇인가요? 하여튼 이 로봇이 이렇게 막 그 CG지만 흐물흐물하게 막 모양이 변하는 거 우리가 아주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아마 있으실 거고요. 그 후에도 이 할리우드에서는 이런 모양이 변하는 그 기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었고, 특히 트랜스포머라는 영화는 아예 그냥 모양이 변하는 것 자체로 시리즈를 아예 울고 먹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트랜스포머 즉 2017년에 나온 오른쪽에 나오는 요거는 사실은 딱딱한 게 이게 변하잖아요. 요거는 사실 더 쉽습니다.
이미 좀 비싼 왕구점에 가면요,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 있는 로봇들이 이미 있습니다. 트럭이 막 로봇으로 변하고요. 요즘은 그 보이스 레코그니션 돼가지고 야 변해 이러면 막 변하고, 포즈 잡아봐 이러면 얘가 막 갑자기 그 푸시업도 하고 뭐 그런 로봇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보여드렸던 요 세 가지 이런 부드럽게 변하는 기술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사실 이렇게 부드럽게 변하는 기술을 이미 이게 불가능할까 생각하면 사실 자연에서 불가능하지 않은 게 이미 우리 생물들은 이런 부드럽게 변하는 걸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변태라고 하고요. 메타몰포시스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메타몰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고, 애벌레가 이 번데기 안에 들어가 가지고 나비가 되고 이런 게 정말 상상도 못할 변태가 되는 거고, 올챙이가 이렇게 개구리가 되는 것도 이게 만약에 로봇으로 구현이 된다면 정말 대단한 기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기술은 앞으로 먼 미래에나 있을 일이고요. 우리가 이걸 연구를 하려면 이런 허황된 꿈을 꾸는 게 아니고 좀 더 리얼리스틱한 모핑을 생각해야 되는데, 생물 중에서 우리가 뭔가 좀 따라해 볼 만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커틀피쉬라고 갑오징어가 껍질이 이렇게 막 블룩블룩 솟아오기도 하고요. 문어 같은 것들은 이렇게 바위로 위장해 있다가 막 고기를 잡아먹기도 하고, 이 식물 같은 경우는 이게 덩굴손 같이 부드럽게 자라나는 이런 식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방을 하면 뭔가 모양이 변하는 새로운 기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기계의 미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미 우리 생활 속에서 가끔씩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처음에 나오는 요거는 뭐냐면 조립식 가옥입니다. 그래서 이게 트랜스포머블한 집이 되겠고요. 여기 각각 다 모터를 달아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른쪽에 위에 있는 요거는 보면 이 극장인데 극장 벽이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미 현대자동차에서 이런 식의 극장 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쉐입 몰핑하는 티어터가 만들어진 거고요. 맨 아래에 있는 이 두 개는 뭐냐면 이미 만들어진 건물 외벽입니다. 왼쪽 밑에 있는 거는 아부다비에 있는 실제 건물이고요. 건물 벽이 저렇게 창문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할 수 있는 거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거는 상하이에 있는 건물입니다. 노만 포스터라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가 지은 거고요. 네, 이미 이렇게 트랜스포밍하는 아키텍처는 이미 나와 있고요. 그렇지만 이것들은 다 굉장히 딱딱한 물질들을 가지고 안에 보면은 다 모터로 돌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작은 스케일에서 부드럽게 표현을 할 수 있으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사실 옛날부터 사람들이 많이 꿈꿔왔습니다. 이미 BMW에서 이런 식의 그 부드럽게 문이 열리고 눈을 깜빡거리고 하는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많이 제안을 했고요. 눈을 탁 뜹니다. 그 다음에 나사에서는 날개를 원래 그 새 같은 경우도 날개를 이륙할 때, 착륙할 때랑 글라이딩 할 때 모양을 다 다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실제 비행기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굉장히 공력 성능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이미 노키아는 망했지만 망하기 직전에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들에게 남기고 갔는데요. 이 핸드폰이 저렇게 막 움직이고 그러면 내가 핸드폰 못 찾았을 때 핸드폰 뭐야 좀 어디 있니 와봐 이러면 지가 기어오고 막 이런 핸드폰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상당히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실현을 못하고 지금 계속 이제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생각과 소프트 로봇 기술이 결합을 하면 새로운 메타몰핑 소프트 머신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연구실에서 이거를 꿈을 꾸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메타몰핑을 연구를 하려면은 사실 이게 그냥 영화 속에 있는 그런 상상이 아니고 물리적인 법칙을 만족하는 실제 기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메타몰핑 기술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정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학적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해봤습니다. 하나 이상의 외부 자극에 반응하여 극단적 크기와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하면서 두 가지 이상의 형태에서 국소적 평형 상태를 가지도록 하는 기술.
이라고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정의를 하고 이런 것을 만족하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 거꾸로 이걸 하려면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융합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그 자연에서 많이 배우면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물학자랑도 많이 코어를 하고 그다음에 이걸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소프트한 물질들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해석적으로 역학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실제로 만들려면 설계도 해야 되고 제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그거를 실제로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물건을 만드는 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해보는 것을 저희들이 연구의 모토로 삼고 있고요. 이제 저희들이 연구한 것들을 몇 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 씨앗인데요. 이 씨앗은 여러분들 제라늄이라는 식물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라늄과 비슷한 그 친척인데요. 이 펠라고늄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한라산 중턱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EBS에서 한라산 중턱에서 아마 찍은 영상으로 생각되는데 이게 보면 이게 씨앗이에요. 씨앗인데 요 밑에가 이 씨앗 대가리고요. 요렇게 있는 게 꼬리입니다. 씨앗이 꼬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날씨가 건조해지면 꼬리가 이 스프링처럼 작용해서 얘가 팍 튀어오릅니다. 그래서 이게 멀리 날아가고요. 날아간 다음에 땅에 딱 떨어지면 얘가 이렇게 비비 꼬면서 스크루처럼 흙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 건조한 흙에서는 발화를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따뜻하고 휴미디티가 있는 그 땅 밑으로 들어가서 발화를 하게 됩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거를 비행기에서 다큐멘터리로 보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걸 내가 연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거를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이 씨앗의 꼬리가요 이렇게 두 개의 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 수분을 빨아들이는 층이고 하나는 수분과 전혀 반응하지 않는 층이고요. 그래서 수분을 빨아들이는 층이 휴미디티를 빨아들이면 이렇게 늘어나서 이렇게 밴딩, 언밴딩을 반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 분자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해 가지고 액추에이션 하는 거가 되고 있고요. 근데 그 세상에는 이렇게 꼬리를 가진 씨앗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야생 밀인데요. 야생 밀 같은 경우는 이 꼬리가 이게 뭐냐면 이 파란 이 실린더가요 다 세포 하나하나예요. 세포가 되게 실린드리컬한 모양인데요. 이 세포의 세포벽이 이렇게 그 빨간색 요런 그 이게 크리스탈라이즈드 셀룰로스라 그러는데 이런 파이버로 꽁꽁 묶여져 있습니다. 이게 묶여져 있기 때문에 얘가 이 길이 방향으로밖에 늘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얘는 그냥 이렇게 밴딩, 언밴딩만 하게 됩니다. 휴미디티가 바뀌게 되면. 그런데 이렇게 빨간색 요 셀룰로스 파이버가 이렇게 헬리컬하게 이렇게 꼬여져 있으면 이 실린드리컬한 셀이 비비 꼬이게 되면서 이 전체적인 모양도 같이 비비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물들이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조절해 가지고 얘가 어떻게 매크로 스케일하게 변형하는 것을 조절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본따서 새로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우리는 실린드리컬한 세포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런 길쭉한 나노 파이버들을 만들었습니다. 자세한 거는 생략하고요. 파이버를 만들어 가지고 얼라이먼트를 다르게 하니까 진짜 야생 밀처럼 그냥 밴딩하기도 하고 이 펠라고니엄처럼 이렇게 비비 꼬이는 힐리컬 코일링한 액추에이터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거를 그냥 이 정도까지 만들면 이제 드디어 연구를 시작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연구를 하려면 이제 기계공학에서 이거를 이제 학위 논문을 하려면 이 수학으로 풀어가지고 실험이랑 맞춰야지 졸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수학으로 한번 풀어보라 그랬더니 이 물 분자가 이 액추에이터 안으로 디퓨전되는 속도를 다 구했고요. 물 분자가 들어간 양에 비례해서 얘가 그 늘어나기 때문에 그럼 그거를 늘어난 거에 의해서 얘가 그 밴딩 모멘트랑 그다음에 힘이 생깁니다. 그거를 이렇게 막 그 탄성학 이론을 통해서 막 풀게 되면 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시간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휘는지를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다 예측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딱 예측을 하면 이런 액추에이터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액추에이터를 그냥 놔두니까 아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액추에이터 밑에다가 이렇게 다리를 달아봤어요. 다리를 다는데 다리를 약간 이렇게 모양을 다르게 하면 이 앞쪽이 정지되어 있을 때는 이 뒤쪽이 미끄러지고 뒤쪽이 정지되어 있을 때는 앞쪽이 미끄러지는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를 휴미디티를 내가 바꿔보니까 그냥 아주 종이처럼 얇은 놈인데 그냥 혼자서 막 걸어가는 이런 리얼타임으로 막 걸어갑니다. 이런 거를 만들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하이그 로봇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최초로 물로 가는 로봇이다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고, 근데 이거는 아까 거는 그냥 우리가 외부에서 습도를 막 바꿔줬고요. 요거는 그냥 외부에서 습도를 바꿔주는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축축한 표면 위에 놔두면 얘가 혼자서 이렇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축한 표면의 근처에는 얘가 습도가 높거든요. 근데 얘가 조금 이렇게 불룩해지면 그때는 또 습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습도 바운드리 레이어라는 거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얘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를 혼자서 반복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그냥 손바닥에 놔둬도요. 근데 이거는 저희들이 다 수학적인 모델이 있기 때문에 얘가 어느 정도까지 내가 두껍게 하면 가장 빨리 기어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적인 예측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액추에이터를 만들었는데 엉뚱한 사이즈로 만들게 되면요 이렇게 잘 기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옵티멀한 사이즈로 만들면요 이렇게 성큼성큼성큼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그 기록을 깰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이 기록을 우리가 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상에 있는 로봇들이나 생물들의 그 스피드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그 그래프에 올려 보니까요, 이게 그 바디 매스고요. 요거는 단위 시간당 내가 몸길의 몇 배를 가느냐를 봤는데, 요거는 뭐 포유류, 뭐 벌레, 그 다음에 이거는 리지드한 로봇인데 소프트 로봇들이 요 보라색인데 우리들이 만든 로봇이 이 소프트 로봇과 리지드 로봇의 경계에서는 요 세계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세울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우리들이 좋은 뭐 무슨 패브리케이션 기술이 있었던 게 아니고 수학적으로 최적의 두께를 잡아서 바로 그 최적의 두께로 로봇을 만드니까 이렇게 세계 기록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보였던 거죠. 그래서 수학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손바닥에 놔둬도 얘가 막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한 게 그러면은 이 로봇에다가 연고 같은 거를 놔가지고 뭔가 피부병 치료에 한번 써볼까라고 해가지고 봤더니 요즘 거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피부병 치료하는 또 그런 테라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요거는 그 다리에다가 항생제를 붙여놓고 이 박테리아 배지에다가 이렇게 놔두면 혼자 지가 막 걸어 다녀요. 그래서 혼자서 박테리아를 다 죽이고 다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24시간 배양하고 나면요, 네, 배양하고 나면 얘가 걸어간 부분만 이 박테리아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 얘기하기에 그냥 소독하고 싶은 뭐 식당이나 이런 데 있으면 얘를 다 이렇게 그냥 풀어놓으면 알아서 다 소독을 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이런 로봇을 저희들이 만들었고요. 사실 뭐 디자인은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한테 네가 만들고 싶은 대로 다 만들어 보라 그랬더니 이렇게 막 장난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꿈틀이를 만들었고요. 야, 좀 기계처럼 만들어 보라 그랬더니 이렇게 기계처럼 또 만들어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들이 수학적으로 얘네들이 얼마나 옵티마이즈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굴러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덤블링하는 검인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갈 수 있게 되고요. 이것도 우리가 옵티멀한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요 포인트에서 스피드를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면 이제 제대로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러면 시소도 만들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거는 시간 관계상. 네, 그다음 우리가 만든 게 뭐냐면 삼투압으로 그 일어서는 식물인데요. 이렇게 시든 식물도 우리가 물을 주면 얘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세콰이어 나무 같은 것들은 100m 높이까지 얘가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그렇게 무거운 나무를 얘가
지탱할 수 있다는 것은 식물 세포가 엄청나게 힘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식물 세포가 그렇게 힘이 셀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옛날에 생물학 시간에 배웠듯이 식물 세포는 세포막뿐만이 아니고 세포벽으로 둘러싸여져 있고요. 세포벽이 목질로서 되게 단단합니다. 그래서 식물 세포는 안에는 이렇게 굉장히 말랑말랑한 젤 같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바깥에 이런 그러니까 셀월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투압으로 이게 물이 들어가게 되면요, 이게 빵빵하게 되면서 이 빵빵해진 그 압력이 이 셀월을 통해서 밖으로 그 외력으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아주 말랑말랑한 젤이 있다. 그러면 요거를 그냥 놔두면 이 젤은 부스러지기 쉽기 때문에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이드로젤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하이드로젤이 너무 약해요. 그래가지고 하이드로젤은 그냥 뭐 팽창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런 좋은 점이 있지만 힘이 약해서 쓸 데가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물 세포 벽처럼 이 하이드로젤을 요런 그 막으로 한번 쏴볼까라고 해가지고 이 식물 세포 벽을 막으로 쏴봤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타이어의 3배 정도까지 힘을 견디는 초강력 하이드로젤 액추에이터가 됐다는 거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전기를 걸어보니까 원래 하이드로젤이 부푸는데 한 하루 걸리거든요. 근데 한 10분 만에 타이어보다 3배 더 빵빵하게 힘을 내는 액추에이터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됐으면 이제 연구를 시작해 볼 만하다 해가지고 이제 수학을 풀기 시작하는데요. 일단 그 하이드로젤에 물이 들어가는 속도를 풉니다. 뭐 이거는 뭐 시간이 없고 어차피 이거 다 얘기할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면, 하여튼 우리가 이게 수학으로 풀어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시간에 따라서 하이드로젤이 얼마나 많이 부푸느냐를 우리가 이론으로 계산할 수가 있고요. 전기장을 주게 되면 더 빨리 얘가 들어가게 됩니다. 전기장을 주면 왜 빨리 들어가는지는 또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 너무 어려운데, 하여튼 전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물 분자가 이 벽을 타고 굉장히 빨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면 10분 만에 타이어 압력의 3배를 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액추에이터를 만들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요 비교 영상을 보시면 처음에는 하이드로젤이거든요. 그냥 하이드로젤. 하이드로젤은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바삭하고 깨져 버립니다. 근데 이거를 키친 클로스, 우리 행주포로 감싸면 아무리 힘을 많이 줘도 깨지지가 않고요. 이거는 벽돌을 사이에 두고 얘한테 계속 전기장을 주면요, 얘가 물을 빨아들여 가지고 벽돌을 깨게 됩니다. 이걸 우리 재료공학부에 있는 손정윤 교수랑 친구랑 같이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했고요. 다음은 요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물 속에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 그 건물인데 밖에서 전기를 주면 전기장에 의해서 물이 안으로 쏙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고 아주 무거운 무게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아주 흔한 하이드로젤 액추에이터에다가 막을 싸는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로 이런 기계를 만들었다는 연구가 되겠고요. 이제 다음에는 이제 수식 없이 그냥 막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연구하고 있는 건 뭐냐면 리퀴드 로봇입니다. 리퀴드 로봇은 뭐냐면 이 속은 리퀴드고요. 바깥은 이런 그 일라스틱 멤브레인 또는 이런 가루로 고체로 이렇게 둘러싼 겁니다. 그러면 이 리퀴드의 아주 그 익스트림한 디포머빌리티와 이 솔리드의 스트럭처럴 스테빌리티를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컴포짓 머티리얼이 되겠는데요. 이거에다가 우리가 전기장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가루가 있잖아요. 이 가루에서 파우더에서 이 전기장을 주게 되면 이게 플러스다 그러면 이 네거티브 파지티브가 폴라라이즈가 돼요. 그래서 이 네거티브한 놈이랑 파지티브한 놈이랑 서로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게 잡아 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뭐 구라든지 아니면 이 표면이 이렇게 쭉 잡아 당기게 되고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너무 가까이 가게 되면 이게 원래 달라붙는 게 정상인데요. 우리가 만든 시스템은 이 둘 사이에 일렉트리컬 디스차지가 생겨서 일종의 이게 번개가 튑니다. 번개가 튀어가지고 더 이상 이게 인력이
증가하지 못하고 그냥 이퀄리브리엄 상태로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게 되냐면 지금 보여드리는 실험은 뭐냐면 이게 구가 아니고 그냥 이게 평평한 데다가 네, 우리가 밖에서 전극을 가지고 놀게 되면 이것들을 이렇게 그 표면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머티리얼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었고요. 심지어 손가락으로도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사람 몸이 다 이렇게 바이오 일렉트리시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전기로 이 물질을 우리가 잡아당기고 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리퀴드 마블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둥글게 만들면 아까 그 터미네이터처럼 이 창살을 건너오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높은 데서 떨어져 가지고 같이 합쳐지면 서로 케미컬 리액션으로 색깔이 바뀌는 이런 로봇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아이디어는 뭐냐면 오리가미와 키리가미를 쓰는데요. 오리가미는 종이 접기고요. 그래서 2차원의 종이를 잘 접으면 종이약처럼 3차원이 되는 기술이고 키리가미는 종이 자르기입니다. 그래서 커팅 패턴을 두고 이렇게 종이도 이렇게 늘리면 쭉쭉 늘어날 수가 있는 게 키리가미가 되는데요. 그걸 합쳐가지고 우리가 로봇을 만들었더니 이렇게 막 유연하게 하고 내가 손잡이도 혼자 지가 돌려가지고 펴고 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종이 접기와 종이 자르기를 합친 그런 로봇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 저희들 연구는 이거를 뭘로 했냐면 여기 그 고무 풍선에다가요. 여기 스냅핑하는 그런 멤브레인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압력이 이상 어느 정도 이상 발생하게 되면 얘가 탁 터져요. 탁 터져가지고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얘가 삼각형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보시면 이 세 개가 나란히 가다가 우리가 압력을 더 주면 얘가 팍 터져가지고 얘가 삼각형으로 됩니다. 삼각형 돼가지고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로봇이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 그 유닛이 4개가 있는데 4개 사이가 이렇게 그 스냅핑하는 멤브레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할 때 이것들을 스냅핑을 딱 시키면 이게 딱 벌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다시 압력을 그 이제 줄여주면 다시 이게 오므라들게 되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하는 동서남북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구현할 수가 있는 건데 가다가 내가 원할 때 탁 벌어지고 네.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다른 방향으로 탁 오므라들어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식의 그 종이 접기와 종이 자르기와 그다음에 스냅핑을 같이 컴바인한 이런 로봇들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것들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이 메타몰핑 소프트 머신이 그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새로운 기계의 패러다임이 될 수가 있다라고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 식물에서 많이 배우고 있고요. 식물뿐만이 아니고 리퀴드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종이 접기, 종이 자르기, 그 다음에 그 스냅핑과 같은 미케니컬 인스테빌리티를 이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기계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 뭐 펀딩은 이렇게 했고요. 네, 우리 학생들한테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